안녕하세요. 현대사회과학기술 수업을 맡은 한밭대학교 인문경영학부의 유상훈입니다. 네, 이번 차시에서는 만들어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나이를 막론하고 이제 어느 또 직장을 다니시든 혹은 뭐 어느 이제 학교를 다니시든 무관하게 지금 어딘가는 아픈 데가 있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역시도 물론 그렇고 항상 어디인가는 이제 아픈 상태로 저는 있는데요. 현대인의 그 질환에 대해서 제가 그 그림을 그려주는 생성형 인공지능한테 이제 부탁을 해봤습니다. 현대인의 질환에 대해서 그려줘. 그냥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려봤는데 아주 모호하게 일부러 모호하게 이제 시켜봤습니다. 현대인의 질환에 대해서 그려줘라고 했더니 이제 이런 그림을 그려주더라고요. 지금 그림을 이제 보시면 그 머리를 이제 감싸면서 아주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의 질환이라고 하면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될 수가 있겠죠. 뭐 외과적인 질환이 될 수도 있고, 뭐 내과적인 질환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정신적으로 정신 건강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인공지능은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아플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류들 중에서도 정신적인 문제를 이제 그리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머리를 쥐어짜고 있으면서 그 배경으로 그런 아주 빠르게 오가는 자동차들, 그리고 그런 뭔가 이렇게 빽빽하게 써져 있는 그런 문서들, 그리고 빌딩, 그리고 뭔가 그 많은 사람들의 그런 시선, 그리고 각종 정보들이 오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아주 우리가 아주 몸은 편리하게 이제 이동도 할 수 있고 정보도 많아지고 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우리가 정신적으로는 더 피폐해져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많은 그런 의료 데이터들에 따르면 실제로 정신 건강이 이제 많은 이제 영향을 정신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점점 우리 현대인이 이제 고통받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점점 이제 정신질환으로 이제 진단을 받는 그런 이제 환자가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데이터가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이제 정신건강들 중에서도 이제 특별히 최근에 더 이제 한국 사회에서 많이 이야기됐던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인 ADHD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런 주의력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잘 집중을 하지 못한다 라는 그런 증상을 이제 갖고 있다라고 이제 의심을 해서 스스로 자기 진단을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자기가 이제 그런 주의력이 이제 결핍된 그런 상황을 이제 얘기하다 보면 또 ADHD로 진단을 받게 되고, 또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어린 아이들 사이에서는 그런 뭐 발달장애인, 그리고 그 중에서도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최근에 이제 드라마, 뭐 우영우 드라마 같은 것에서도 이제 봤지만 그런 뭐 자폐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도 같이 이제 확장이 되면서 그런 자폐에 대한 진단 수도 같이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공황장애 환자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나날이 이런 현대인의 여러 질환들 중에서도 특히나 이런 정신 건강과 관련된 그런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데이터가 많이 이제 보입니다. 실제로 그런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보여주는 바로 그런 그림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현대인이 지금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신건강의 그런 실태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한 셈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 현대인의 그런 질환이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 과거에 비해서 점점 특히나 정신건강의 측면에 있어서 점점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따라서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진짜로 점점 아파가는 것일까? 우리가 이전에 비해서 실제로 겪지 않았던 그런 뭔가 경험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더 고통을 받아서 더 아파가는 것일까? 우리의 부모님에 비해서 우리의 그 할머니 할아버지에 비해서 우리는 실제로 더 고통을 받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이렇게도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의학의 발전으로 이전에 찾지 못했던 질병과 환자를 찾은 것인가? 사실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제 그 아팠던 사람들의 비율은 똑같았는데 과학이 발전하지 못해서, 그 의학이 발전하지 못해서 그거를 찾지 못했을 뿐인 거고, 이제는 더 잘 찾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조기 진단을 하고 더 고칠 수 있게 됐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실제로 이게 우리 사회에서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질문들과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는 그런 이제 큰 구도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점점 아파가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크게 또 하나 있습니다. 점점 아파가는 것이다. 왜 아파갈까요? 우리는 왜 할아버지보다 이제 아버지가 아프고 아버지보다 내가 더 아플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물론 설명이 있겠지만 그거 뭐 많이 이제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스트레스 뭐 이런 게 있을 것입니다. 현대인이 몸은 좀 편해졌지만 결국에는 이런 각종 경쟁과 비교 이런 것들에 이제 노출되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뭐 정신도 안 좋아지고 뭐 각종 그런 장도 안 좋아지고 다 안 좋아진다. 막 이런 이런 이제 그 점점 아파가는 현대인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진단 기술이 발달해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설명했듯이 옛날부터 아픈 사람은 똑같은 비율로 존재해 왔다. 몇 프로는 계속 아픈 상태인데 그걸 우리가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못해서 발견하지 못했던 걸 이제 발견해 나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아픈 사람이 증가하는 게 아닌 거죠. 이러면 아픈 사람은 그대로인데 이거를 그 과학기술이 진단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기술을 이제 그런 발달된 그런 이제 의학기술을 이용해서 더 조기에 그거를 발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대책을 이제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증가, 현대인의 질환이 이제 점점 증가하는 그 원인을 찾는 방식, 그리고 그 원인을 찾는 방식 속에서 바로 그 대책이 그대로 이제 이어지게 될 텐데,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원인을 모색하고 그 대책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크게 이제 그 두 개로 이제 분류를 해서 아까 전에 설명드린 대로 우리 인간이 점점 아파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이제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고 그 내가 마음을 더 강하게 마음의 그런 체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뭐 명상도 하고 이제 비교하지 말고 이제 그런 이제 생활을 하자.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관리를 하는 거죠. 자기 관리를 더 잘하면 우리가 더 아프지 않고 더 건강해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제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로는 이런 게 있겠죠. 우리가 의학이 발전을 해서 이전에 찾지 못했던 환자를 찾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인 환자를 더 잘 찾아내자. 우리 주변에 아직도 사실은 아픈 건데 아픈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더 조기에 진단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의학이 더 발달하면 미래에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발견되니까 우리가 더 아프지는 않지만 그거를 조기에 더 발견해서 더 잘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우리가 큰 틀에서 그 현대 사회에서 우리 뭐 한국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현대인의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다 라는 겁니다. 과학기술과 사회 수업의 그 이제 기본 이제 전제이기도 하지만 항상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널리 퍼져 있는 이 생각들은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정말 맞을까? 물론 이 의심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이 두 가지의 그런 방식이 틀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더 우리가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이 돼 있고 그로 인해서 더 우리가 더 자기 건강 관리를 더 잘해야 되는 필요도 당연히 있고 아프면 진단받고 치료 받아야죠. 그걸 당연히 이제 그 자체를 이제 부정한다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이 두 가지 속에서 우리 인간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없을까라는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이 두 가지 축이 전부일까? 이 두 가지를 생각했을 때 우리 인간이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건 아닐까? 그런 의심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과학기술과 사회 그리고 현대사회와 과학기술이라는 이제 수업에서 큰 틀에서 이제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될 그 과정이 바로 과학기술과 사회는 이제 공동 구성되는 것이다 라는 점이라는 점을 제가 강조를 했었죠. 과학기술은 어떤 사회에 뚝 떨어진 이제 어떤 진리 체계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떤 우리가 따라야 되는 진리, 절대 진리 이런 게 아니라 그 과학기술은 언제나 그 사회 속에서 사회의 영향을 받아가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과학기술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사회적인 그런 사회 구성원에 의해서 사회적인 그 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 과학기술이 다시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이 구도를 지금 현대인의 질병, 현대인의 그런 질환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구도를 살짝 바꿔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구도는 그대로고 여기 들어가는 요소만 바뀐 건데요. 과학기술과 사회가 공동 구성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사회의 구성원인 우리 인간도 당연히 과학기술과 서로를 구성하는 그런 공동 구성의 그런 관계 속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과학기술이 인간을 어떤 형태로든 만들어 나가고 그 인간이 과학기술을 만드는 그런 이 순환적인 그런 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특히나 이제 의학 분야에서 이제 초점을 맞췄을 때 이걸 실제로 이제 루핑 효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루핑 효과. 말 그대로 루프라고 하면은 그 폐쇄된 이제 하나의 그 폐곡선이죠. 그러니까 하나 이렇게 이렇게 닫힌 채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제 루프인데 이 루프처럼 실제로 우리 인간이 과학기술을 만들고 우리 인간이 만든 과학기술이 어떤 특정한 유형의 인간을 또 만드는 그런 루핑 효과가 있다라는 점을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루핑 효과를 이제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방랑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습니다. 방랑자가 뭐죠? 방랑자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인데 여행을 이제 가끔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광적으로 하는 여행자입니다. 그냥 막 이제 돌아다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예전부터 있었던 말 중에 뭐 역마살 뭐 이런 말도 있죠. 역마살 어디 한 곳에 이제 머물러 있지 못하고 계속 돌아다니는 건데 이제 방랑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럽에서는 19세기 말에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방랑이 유행을 했습니다. 막 이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막 갑자기 증가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원래 살던 집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엉뚱한 곳에서 갑자기 발견이 됩니다. 아주 엉뚱한 곳에서 발견이 되고 약간 중간중간에 이동하는 그 과정에 대한 그 기억도 약간 그 상실이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방랑자, 엉뚱한 곳에서 자꾸 발견되고 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당시 19세기 의사들이 이거는 정신질환인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요. 이제 정신질환으로 이제 진단을 합니다. 그런 이제 진단 과정 속에서 의사들도 이제 논쟁이 일어나는데 이게 질환은 질환인데 간질성 질환인지 히스테리성 질환인지 또 논쟁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한창 막 그 유행을 해서 실제로 의사들이 이거를 실제로 방랑한 사람들을 다 병원으로 이제 들여서 막 치료도 하고 실제로 이제 뭐 회복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20년 동안 그런 일이 이제 과정이 이제 전개가 되다가 갑자기 이 질환이 없어져요. 실제로 지금 이 질환은 없죠. 방랑자라는 방랑병이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뭐 여행하러 다닌다고 그 병원을 갑자기 가거나 이제 그런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그 방랑자를 대상으로 이 의학 진단을 하는 그 순간이 이제 있었는데 그게 19세기 말에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한때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과연 그 역사적인 그 과정이 이 방랑에 대한 그 질환이 사라진 게 그럼 여행자가 없어진 것이냐? 그럴 리가 없죠. 여행은 여전히 우리도 이제 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뭐 방랑자라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질환으로 방랑이 있었던 그 독특한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19세기 말에 그런 방랑자가 그 정신질환의 하나로 분류될 수 있었던 아주 특수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런 질병 분류법에 따르면 이게 이제 그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질병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다른 질병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질병으로 분류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마련이 됐었던 그런 순간이 이제 왔던 것이죠. 그리고 사회 문화적으로 당시에 그 방랑하는 행위가 갖고 있었던 아주 아슬아슬한 그 지위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아주 아주 좋은 그 방랑을 한다라는 그 행동이 아주 좋은 행동이기도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아주 나쁜 행동이기도 한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관광여행. 당시 19세기 말에 관광을 하면서 그런 여행 다니는 거는 굉장히 그 문화적으로 여러 다양한 문화를 체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교양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돌아다니는 거는 불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불황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거지가 불황자가 되는 그런 이제 이미지도 같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긴장 속에서 그 하나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하나는 굉장히 부정적인 그 이미지가 대립하는 그 가운데 그 틈에서 당대의 질병 그 분류법과 결합하면서 이제 방랑자가 정신질환자로 이제 규명이 되는 이제 그런 역사적인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식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사람하고는 달라야 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 다른 뭔가 특별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돌아다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식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 세 가지가 결합이 돼서 당시에 방랑자가 정신질환자로 분류가 됐다라는 점이죠. 이 세 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시대적으로 뭔가 변화하면서 뭔가가 없어지게 되면 정신질환자가 안 되는 것. 방랑자는 그냥 방랑하는 사람이지 정신질환자로 분류가 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19세기 말에 20년 동안 저 세 개의 조건이 잘 들어맞아서 정신질환자로 이제 취급을 받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조건들 중에 몇 개가 이제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이 질환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여행을 과도하게 한다고 그 사람을 치료의 대상으로 생각하지는 않죠.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행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 뿐인 것이죠. 또 하나의 아주 구체적인 또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다중인격자라고 하는 건데요. 다중인격자. 그 오른쪽에 이 책에서도 이제 보시다시피 지금 전혀 다른 얼굴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나오는데, 아주 다양한 성격을 그냥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리고 그 성격이 갑자기 급변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뭐 당연히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이제 있어 왔는데, 그 사실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성격이 하나입니까? 성격이 하나인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그 하루 안에도 그 성격이 막 급변하고, 아침에 다르고 점심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그리고 뭐 주별로 일주일 안에서 월요일 성격하고 금요일 성격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다르겠죠. 성격은 당연히 다양한 성격이 있고, 그 안에서 이제 급변하는 그 조건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이제 그 인간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이제 다중인격이라는 범주를 이제 새로 만들게 됩니다. 이 다중인격이라는 범주를 정신과학자들이 이게 만들게 되면서, 이 다중인격, 그러니까 보통 사람하고는 다른 거죠. 이 정상인이라는 범주, 그리고 다중인격이라고 하는 그 범주가 이제 분리가 되고, 이 다중인격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는 해리성 정체장애라고 하는 진단명을 이제 부여를 하면서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범주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중인격자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다중인격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우리가 지금 그냥 일반 다중인격자가 아닌 정상인하고 다른 어떤 특정한 유형의 사람을 이제 지칭할 때 이제 사용하는 그 범주가 이제 되어버린 것이죠. 그 방랑자의 사례, 그리고 그 다중인격자의 사례를 여러분이 보셨는데요. 이 두 가지 사례가 아주 특수한 사례가 아닙니다. 아주 더 전체적으로 더 이제 큰 역사를 되돌아봤을 때 정신의학의 역사 자체가 사실 특정한 유형의 사람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광기. 오늘날 광기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신가요? 광기 하면 미친 사람이고 나쁜 의미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기 쉬운데, 원래 그 중세 르네상스식의 광기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떤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살고 있는 이런 세상하고 다르게 어떤 다른 세상하고 통할 수 있는 어떤 신성한 힘이나 초월성을 의미했습니다. 어떤 예를 들면 이제 대제사장 같은 사람이죠. 종교적 영역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광기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 광기는 우리 이성, 합리성하고 정반대에 있는 게 아니라 이성이 도달할 수 있는, 우리가 이성을 극단적인 형태로 발달시켰을 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진실의 극단적인 형태로 이제 생각을 했어요. 이런 이제 광기에 대한 우리 일반 인식이 이제 17세기 이후에 이제 정신병이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이 광기가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이제 갖게 됩니다. 모든 종류의 일탈, 예를 들어 범죄자, 불황자, 아까 보셨던 불황자, 그리고 뭐 자유주의자, 그러니까 중앙의 그런 그 지시를 따르지 않는 그런 자유주의자, 그리고 실업자, 극빈자, 이 사람들이 다 이 정상이라고 하는 범주에서 벗어난 사람들로 이제 여겨지게 되고, 이 사람들이 일탈을 이루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제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 그 치료의 대상으로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부여한 합리성은 뭐냐면 어떤 특정한 그 규율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이제 뭐 군대에서 이제 군사적인 훈련을 받고, 이제 이런 사람들, 사회적 합리성에 부합하지 못한 사람들을 병원에 이제 격리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격리된 사람들은 이 신체적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실업자, 극빈자, 뭐 무위탁 노인, 광인, 아까 보셨던 광인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이제 치료하는 그런 이제 기관으로 이제 설립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전까지 그런 자선의 대상,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자선의 대상이 아니라 처벌과
교화의 대상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어떤 그 뭐 방랑을 하든 뭐 이제 이런 뭐 일종의 그런 광인의 행동을 하든 이런 것들이 어떤 그런 개인적인 수준에서 심리적인 동요로 인한 것이 뭐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런 뭔가가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행동을 했을 때 그게 보통 이제 개인이 어떤 사회 환경의 모순을 제어할 수 없을 때 그런 이제 행동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런 이 심리적인 동요를 착란, 조광증, 이게 이제 오늘날 뭐 조현병 비슷하게 얘기하는 건데 우울증, 히스테리 등으로 이제 분류를 하고 이거를 그 개인의 어떤 병적 세계로 이제 함몰을 시키는 거죠. 사회적인 그 억압으로 인한 그런 개인적인 문제로 이제 만드는 그 과정이 바로 이 정신병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과 환자가 그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이제 봤을 때 우리 현대인이 점점 아파가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 예전부터 환자는 언제나 있어 왔는데 과학기술이 발달함으로써 그 환자를 더 잘 찾아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 그 두 개가 이제 이제 우리 그 두 개만 우리가 그 이제 지나치게 이제 의존했을 때 아주 중요한 그 우리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이제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루핑 효과라는 겁니다. 어떤 질병이나 환자가 이미 존재해 왔고 그거를 과학기술이 밝혀낸다 그렇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회적 그런 조건 속에서 특정 질병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그 질병으로 인해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인간 유형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아까 전에 보셨던 그 그림에 따라서 우리 인간이 의학을 만들고 의학자들이 의학을 만들겠죠. 그렇죠? 인간이 의학을 만들어서 그 만들어진 그 의학이 바로 또 어떤 새로운 인간 유형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루핑 효과가 아주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그 절대 진리로서 의학 지식이나 기술이 아니라 그 특정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역사적 산물이라는 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그 독특한 행동, 그런 심리적 요동 이런 것들은 어떤 개인의 정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당대 사회가 갖고 있는 그런 모순, 그 사회 문제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정 개인을 어떤 치료나 격리의 대상으로 만들기보다는 그 치료의 그런 격리의 대상으로 이제 만들 뿐만 아니라 이게 스스로도 자기를 그렇게 인정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게 이제 바로 이 루핑 효과의 아주 무서운 부분인 것이죠. 내가 스스로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울증이야. 나는 우울증이 아닌데 남들이 나를 우울증으로 막 그 낙인하고 박해해.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의학 지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도 나를 우울증으로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나는 나를 더 어떻게 더 이제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더 자기 개발 잘 해야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스스로도 인정하게 만드는 기제가 바로 이제 루핑 효과가 갖고 있는 그런 효과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공황장애, 뭐 성인 ADHD 그리고 질병은 아니지만 그런 MBTI를 통해서 16가지의 유형으로 우리 인간을 분류하기도 하고 하죠. 우리가 이런 그 분류를 통해서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뭐 치료를 거부하고 꼭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진단받고 치료할 수 있는 건 치료하되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그런 의학 지식, 의학 기술에 대해서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그런 지위를 부여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의학과 인간이 서로 만들어가는 그런 상호 구성의 관계 속에서 우리 스스로 어떤 특정한 유형의 인간을 만들어내고 그런 그 인간을 만듦으로써 우리도 모르게 그 대상을 차별을 하고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그 소외를 시키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지 않은지 그런 걸 함께 반성적으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